여러분께 소개드릴 과학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아이작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다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면서 동시에 가장 미친 과학자. 오늘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깨달음을 얻는 차분한 과학자죠. 그런데 같은 인물이 자기 눈과 두개골 사이에 바늘을 찔러 넣은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재인지 광인인지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뉴턴은 우리에게 이성의 인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출발점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진짜 뒷모습은 수은 연기 자욱한 비밀 연금술 실험실이었고, 인생 말년엔 주식으로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날린 한 명의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얼굴을 모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 그의 생애, 미숙아로 태어난 한 시골 소년이 어떻게 캠브리지의 천재가 되었는지. 둘째, 그의 업적, 광학, 중력, 미적분 등의 근대 과학의 토대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셋째, 그의 기행, 연금술, 종말예언, 그리고 인생 최대의 주식 폭망까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뉴턴의 생애입니다. 울스토프라는 작은 마을의 미숙아가 어떻게 캠브리지의 천재로 성장했을까요? 1642년 영국 린컨셔의 작은 마을 울스토프. 크리스마스 새벽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3개월 전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즉 뉴턴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시작부터 결핍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뉴턴은 미숙아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 아이는 너무도 작아 쿼트컵 안에 들어갈 정도였다 라고 합니다. 쿼트컵이라는 게 약 1리터짜리 머그컵 정도 크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작은 신생아였던 거죠.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던 아이, 그게 뉴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3살이 되던 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부유한 목사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새 남편이 뉴턴을 데려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뉴턴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3살. 한참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에 그는 버려졌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평생 뉴턴이라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뉴턴은 19세 때 자기가 평생 지은 죄를 일일이 노트에 적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동생을 때린 일, 주일에 케이크를 먹은 일 같은 사소한 항목도 있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항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협박해서 집과 함께 불태워버리겠다고 한 일. 어린 뉴턴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12살이 되던 해 뉴턴은 잉글의 킹스 스쿨이라는 그래머 스쿨에 들어갑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의외인 게 입학 직후의 뉴턴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웠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뉴턴을 바꿔놓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반장과 주먹 다짐이 붙은 거예요. 체구도 작은 뉴턴이 어떻게 했는지 이를 악물고 그 반장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주먹으로도 이겼으니 성적으로도 이겨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반 1등이 됩니다. 한 번의 싸움이 그의 스위치를 켠 거죠. 그 스위치는 어떤 것이었냐? 어떤 것이든 무조건 1등을 해야겠다 였습니다. 이 시기 뉴턴이 보였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손재주와 호기심. 그는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해시계, 풍차 모형, 작은 시계까지 교과서 속의 지식이 손끝에서 물건이 되어 나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실험과의 기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는 뉴턴에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사꾼이 되어라. 영지를 물려받아 농장을 운영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뉴턴은 한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양친의 일을 합니다. 결과는요? 처참했어요. 양들은 도망가고 울타리는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그는 양을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로지 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1661년 6월 5일 19살이 된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트리니티 칼리지는 지금도 영국 최고의 명문 학부 중 하나죠. 이 입학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 뉴턴의 신분은 사이저였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근로장학생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학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상급생들의 식사 시중을 들고 신발을 닦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하는 신분이었어요. 캠브리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거죠. 낮에는 그렇게 시중을 들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혼자 수학과 철학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뉴턴이 쓴 노트가 하나 있는데 라틴어로 몇 가지 철학적 질문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노트의 한 페이지에 그가 라틴어로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미쿠스 플라토, 아미쿠스 아리스토텔라스, 마기스 아미카 베리타스. 해석하면 플라톤도 친구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친구지만 진리야말로 더 큰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권위에 눌리지 않겠다는 19살짜리 학부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665년 그가 23살이 되던 해 런던에 흑사병이 덮칩니다.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사망한 끔찍한 전염병이었어요. 우리가 2020년에 경험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결국 폐쇄됩니다. 뉴턴은 짐을 싸서 고향 울스토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향에서의 18개월, 지도 교수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같이 토론할 동료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자기 자신과 무한한 시간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인류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18개월이 됩니다. 뉴턴이 이 시기에 무엇을 연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를 후대 사람들은 아누스 밀리아빌리스, 라틴어로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 18개월 동안 뉴턴이 뭘 했냐면 미적분의 기초를 세우고 빛의 본성을 밝히는 광학 실험을 했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구상했고 운동 법칙의 골격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시기에 짧은 시간 동안 말이죠. 사실 비현실적인 양입니다. 하지만 천재인 뉴턴은 이것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훗날 뉴턴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염병이 휩쓸던 흑사병이 휩쓸던 시기에 일어났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답답했던 그 격리의 시간이 뉴턴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4세기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가 도대체 뭘 발견했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뉴턴의 업적입니다. 근대 과학의 토대를 거의 맨손으로 세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번째 업적은 광학입니다. 빛에 대한 연구죠. 그가 한 실험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어두운 방의 덧창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 앞에 프리즘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흰 빛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7가지 색의 띠로 갈라져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빛은 원래 흰색이고 프리즘이 색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턴은 정반대였습니다. 흰 빛은 단일한 빛이 아니다. 7색이 합쳐진 것이 흰 빛이다. 우리가 보는 하얀 햇빛 안에 이 모든 색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프리즘이 색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결정적 실험을 합니다. 프리즘 2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프리즘으로 빛을 갈라낸 다음 그 중에서 빨간색 한 줄기만 골라서 두 번째 프리즘에 다시 통과시키는 거예요. 만약 프리즘이 색을 만드는 거라면 빨간빛도 또 갈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빨간빛은 그대로 빨간빛으로 났어요. 결론, 색은 빛의 본성이지 프리즘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결정적 실험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 광학 연구는 또 하나의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망원경이에요. 당시 갈릴레이가 만든 굴절 망원경은 길이가 5m에 달했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뉴턴은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을 만듭니다. 길이는 단 15cm. 같은 성능을 30분의 1 크기로 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전체 망원경의 거의 모든 종류가 이 뉴턴의 반사 망원경의 후예입니다. 1668년 뉴턴은 이것을 직접 만듭니다. 거울을 손으로 갈고 경통을 깎고
구리 합금을 직접 부어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었지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이 영국 왕립화폐에 전시되면서 그는 27살의 나이에 학계의 주목을 한 몸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학 연구를 하던 뉴턴이 한 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세계 감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싶다면서 자기 눈과 두개골 뼈 사이에 있는 굵은 바늘을 직접 찔러 넣었어요. 그리고 안구를 눌러가며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다고 본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광기의 영역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태양이 잔상에 어떻게 남는지 알아본다면서 거울에 반사된 태양을 한쪽 눈으로 직접 응시했어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결과는 사흘간 어두운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시력이 거의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의 광기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라틴어 제목으로 필로소피아e 나로랄리스 프린키피아 마테파키카, 우리말로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줄여서 프린키피아라고 부릅니다. 과학사를 통틀어 단 한 권의 과학책만 꼽으라면 보통 이 책이 꼽히지요. 이 책 안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고전 물리 거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프린키피아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것은 운동법칙 3가지입니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는 것은 정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등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에 탔다가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 그것이 관성이죠.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유명한 F는 ma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같은 힘이라도 질량이 크면 덜 가속되고 질량이 작으면 더 가속됩니다. 어른을 미는 것과 어린아이를 미는 것 중 당연히 어린아이를 밀 때 가속이 더 되잖아요. 그것을 식 한 줄로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따른다. 총을 쏘면 총알은 앞으로 가지만 총신은 뒤로 밀려서 어깨를 때리죠. 로켓이 우주를 날아가는 것도 이 원리고요. 가스를 아래로 뿜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키피아의 진짜 주인공,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핵심은 한 줄이에요. 우주의 모든 두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 힘,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그 힘, 이 두 힘이 같은 힘이라는 통찰이 만류인력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그 전까지는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별과 행성은 신성한 존재라서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런데 뉴턴이 그걸 무너뜨린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그 평범한 힘이 곧 달을 붙잡아두는 그 힘이다. 하늘과 땅이 같은 법칙으로 움직인다. 이 통합이 근대과학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뉴턴이 이걸 설명하려고 든 사고 실험이 있어요. 뉴턴의 대포라고 부릅니다.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대포를 수평으로 쏜다고 상상해보세요. 약하게 쏘면 가까이 떨어지고 세게 쏘면 멀리 떨어지죠. 그런데 충분히 빠르게 쏜다면? 포탄이 떨어지는 곡선이 지구가 둥근 곡률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포탄은 영원히 떨어지면서도 영원히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뉴턴은 이미 17세기에 인공위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만류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케플러가 관측으로 알아냈던 행성운동의 세 법칙이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행성 위 타원 궤도로 도는가? 왜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더 빨리 도는가? 그게 다 중력 법칙 하나에서 나오는 결과였어요. 천문학자들이 평생 관측해서 알아낸 규칙성을 뉴턴은 책상 위에서 수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미적분이에요. 곡선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적분, 이 두 가지를 뉴턴은 1년에서 2년 만에 거의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내내 붙들고 씨름하는 그 미적분이 뉴턴에게는 본 게임을 하기 위한 도구 정도였던 겁니다. 뉴턴은 자기가 만든 미적분을 유율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Method of Fluxion.
플럭션은 흐르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모든 것. 떨어지는 사과의 속도, 도는 행성의 위치, 흐르는 물의 양, 이런 변화를 수학으로 다루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또 한 사람이 미적분을 발견합니다.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라이프니츠는 뉴턴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빨리 출간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표기법이 훨씬 더 직관적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 기호는 뉴턴 게 아니라 라이프니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과학사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뉴턴은 내가 먼저 발견했다, 라이프니츠는 도둑이다라고 했고, 라이프니츠는 내 표기법이 더 우수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맞섰어요. 이 싸움이 수십 년을 갑니다. 결국 뉴턴은 영국 왕립화폐 회장 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버립니다. 갑질이죠. 천재라고 다 인격까지 훌륭한 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뉴턴이 얼마나 무서운 수학자였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1697년 스위스의 수학자 베르누이가 유럽의 모든 수학자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최단 강하 곡선 문제를 풀어라. 두 점 사이에서 공이 가장 빨리 굴러 내려가는 곡선이 어떤 곡선이냐는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라이프니츠는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뉴턴은 우체국에서 그 문제를 받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풀어버립니다. 한 번에 새벽 4시까지요. 뉴턴은 자기가 풀었다는 걸 자랑하기 싫어서 이름을 빼고 익명으로 답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답안을 받아본 베르누이가 한 줄로 답합니다. 그 발톱만 봐도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누가 풀었는지 안 적혀 있어도 그 풀이의 수준만 보면 뉴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수학자들 사이에 뉴턴이 어떤 위치였는지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뉴턴의 기행과 이면입니다. 이 파트까지 한 영상에 다 다루고 싶었지만 분량상 너무 길어져 기행과 이면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상 시청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